2017년 서울대학교 사회과 구술면접 5점 문제를 해설하는데 제시문 가의 내용은 플래토에 있어서의 리퍼블릭,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저스티스, 정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성상 해를 입지 않고 부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정을 당하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 인간 알고 보면은 X라 이거지. 나쁜 놈이라는 것이지.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면서 한쪽은 치하되 다른 한쪽은 항상 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간에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 레이셔널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를 입지 않고 부정을 행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당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해를 입지 않고 부정을 행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져. 합리적인 생각인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유로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의 명령을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플래토에 있어서 리퍼블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래 사회 계약론자,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알고 봤더니 플래토의 공화국에서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야. 서로 간에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이게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원은 넘치도록 많지 않아. 자원은 제한되어져 있고 이기적 욕망을 가진 인간은 다수요.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부닥치는 것이 뭐라고? 전쟁이라고 그랬지. 근데 어떤 전쟁이요? Everybody가 against everybody. 모든 사람에 대해서 쌈박질하는 전쟁으로 간다는 것이지. 우리 이걸 뭐라 그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이야기하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것. 피하는 것이 낫겠지.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지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서 공통의 권력을 창출해내고 그 공통의 권력이 창출해낸 법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알고 보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홉스의 사회계약론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지 보면은. 서울대학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회적 합의를 설명하라고 그랬어. 아니 설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 위에 다 써져 있는데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 자연 상태에 있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명령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따르는 것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예, 사회계약론자들은 법은 곧 정의로운 거예요. 법은 곧 정의롭다. 그래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 되어지면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대? 자기가 다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해. 그런 거 보면은 사회계약론자의 입장이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합의를 설명하라는 것은 여기까지에서 설명을 하면 끝냈어. 근데 서울대학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정의와 그 한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합의를 설명하고 그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정의와 그 한계. 사회계약론자에 있어서의 저스티스,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라는 거구나. 예,
사회 계약론자에 있어서의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폼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컨트랙테리안 이렇게 이야기하지 계약론자라고. 자, 이 계약론자에 있어서 정의론 그 한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그래 계약론자의 정의와 그 한계는 누가 가장 잘 비판해놨어? 마이클 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근거에서 자, 사회계약론자의 정의론을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근거에 있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계약론자에서의 정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비판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정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잠깐 화면을 바꿔서 좀 이런 떼볼까? 사회계약론자의 정의론은 가장 대표적인 정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 롤스야. 그리고 이 존 롤스에 있어서의 계약론의 정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야. 그래서 존 롤스는 임마누엘 칸트에서 로직, 임마누엘 칸트가 쉽게 말해서 자기에서 도덕 법칙을 만들어낸 것처럼 롤스는 자기에 있어서의 정의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 법칙을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깜빡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있다.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거. 정언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임마누엘 칸트가 정언명법을 어떻게 만들어냈냐고. 존 롤스가 정의론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존 롤스의 철학은 임마누엘 칸트 철학 위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실천 이성이라 그럴까? practical reason.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conscience. 근데 이와 같은 실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는 이성은 쉽게 말해서 벗어나는 거.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고가 가능해. 그게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거야. 우리 이성에서 전제 조건은 자유형.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고를 해.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사고에 대한 이 실험을 하게 되지만 항상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랬어?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유니버셜 보편자로서 가게 되어져. 보편자가 뭐냐고? 인류 입장에 산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 개인은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의 이익, 또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져.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져.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고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시간에서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인류 입장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 보편적인 인류 입장 위에서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에서 도덕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언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의 두 개의 특징이 있지 않디? 첫째, 너의 행위가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입법의 원리가 되라.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워. 그 다음에 정언명법의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돼.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칸트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가 다 똑같다라는 그 입장에서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는 이 두 개의 원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존 롤스에게도 그대로 와요. 존 롤스도 당연히 칸트의 똘마니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유로운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존 롤스는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고 해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 무지의 베일이 쳐지면 내가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을 떼어나, 내가 부잣집 아들 아니면 내가 어떠한 국가에서 태어나, 그걸 넘어선다는 거야. 우리 그거 갖다가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고 한다 그러지 않지. 그래서 무지의 베일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 인간은 프리 플러스 이퀄,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가게 되어져. 자, 이걸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에 의해서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유롭게 사고했을 때 보편적 입장에 선다 그러지 않지. 존 롤스도 역시 마찬가지야. 프리하고 이퀄한 상태에 가게 되어지면 내 개인의 이익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유니버셜 인터리스트라고, 자, 보편 이익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의 배를 뒤집어 쓰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 존 롤스는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지위라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계약론자들은 오리지널 포지션을 뭐라고 부른다고? 내추럴 스테이트, 자연 상태, 아니면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랄까,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 지만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지면 아까 이야기했지,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간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결은 붕괴요, 파괴,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자기 개인에 있어서 사망, 이런 걸로 끝나겠지.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롤스는 무지의 비례를 뒤집어 쓴 원초적 지위 속에서 두 개의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랬을까? 쉽게 말해서 equality, principle of equality라고 그러지 않지? 모든 인간에게서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부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인간에게서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principle of difference라고 한다고. 그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어졌을 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어졌을 때만이 소셜 이니퀄리티,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존 롤스의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이지 않대. 그럼 그건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를 줘야 돼. 경제적 자유는 기본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을 주어야 한다고. 그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돈이 주어져야 한다. 도스토옙스키는 돈, 이거다가 코인드 리버티 이런다. 주조된 자유 이렇게. 자, 어쨌든 이게 계약론자에서 정의론이라고. 계약론자는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의 서로 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같은 정의론에 있어서 한계를 물어보지 않지.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상호간에 있어서 컨센서스 합의를 통해서, 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존 롤스에 있어서의 정의론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 계약론자의 정의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물어본 것은 계약론자의 정의론의 한계를 물어보니까 계약론자의 정의론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리버티와 컨트랙트, 이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지적해 줄 수 있지 보면은. 근데 이에 대한 한계를 누가 비판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의 근거에 있는 마이클 샌들이 비판하잖아. 마이클 샌들과 같은
커뮤니테리안이라고 하지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주의자들이 계약론자에 있어서의 정의론은 어떻게 비판하는가를 보면 돼. 당연히 비판의 핵심은 컨트랙테리안에 있어서의 정의론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티와 컨트랙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될까. 자, 계약론자들은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상호간의 계약을 맺는다 그래.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언제 자유로웠던가?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태어나. 간혹가다 이 커뮤니테리안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태어난 평등하고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제약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라는 것이 지극히 피상적인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계약의 주체들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을 해주면 된다 그래. 그래, 계약론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자유롭다고 생각해. 프리마켓, 마켓은 프리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의 동등한 입장 속에서 서로 간의 경쟁, 컴피티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켓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장에서 서로 다른 출발점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 마켓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글이요.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는 프레디터라고 하는 부식자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프레이, 먹이가 있는 거. 두 개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폼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시장에서의 갑과 을의 존재를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갑과 을에 있어서의 비대칭이라 그럴까? 자유화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왜 계약론자들은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포착했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보여. 사실은 이런 건 자유 경쟁 시장을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 이야기만 해봐도 그래. 아담 스미스가 자기에서의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갖다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더냐고. 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 되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이해하지 뒤 진입장벽이 없어야 돼. 진입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장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시장은 어떤 게 독과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 들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해야 되는데 실제 시장은 대부분 독과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 어쨌든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첫 번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고 이야기해보자. 계약. 우리 일반적으로 저스티스,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정의롭다 그래. 근데 한편으로 이 정의롭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약과 상관없이 컨트랙트와 상관없이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근데 계약론자들은 이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면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의의 안에가 포함되어져. 근데 계약 이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그걸 그냥 말로 하면 어렵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게 컨트랙테리언과 그 다음에 커뮤니테리안에 있어서 인간 간에서의 차이예요. 그 부분은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컨택트를 비판할 때 딱 맞아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혁론자들은 우리 인간을 인디비주얼 개인이 있고 존 롤스 같으면 이 인디비주얼이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유니버설 보편자로 간다라고 봐. 이건 칸트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유로운 개인이 나에 있어서 이성의 자유로운 소트 익스페리먼트랄까 사유의 실험을 통해서 보편자로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개혁론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해석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인디비주얼과 유니버설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 속에 있다고. 이거 이미 역사학에서는 이미 알았어.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야. 즉 시간과 사회 속에서 얽어매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이상의 정치학은 좀 느리네. 그래서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우리 인간은 내러티브 빙 이렇게 이야기해.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근데 서사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시간을 가졌을 때만이 그때의 내러티브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역사적 존재와 같은 말이지, 맥킨타이어는. 근데 미안하지만 롤스를 중심으로 한 개혁론자들은 우리 인간을 사회 역사적 존재, 즉 서사적 존재로서 쫓아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정확하게 사례는 어떻게 되어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 한 엔터테이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열심히 인기를 끌었어. 그냥 이야기해도 돼? 그냥 마이크로 다시라고 하니까 그러던데. 자, 마이크로 다시 그 힙합 가수인 마이크로 다시 인기를 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이크로 다스의 아버지 엄마를 취재하러 아니 이상하게 그 채널 A에서의 그 뉴질랜드 도시오브라고 프로그램인데 뉴질랜드를 가는 도중에 마이크로 다스의 아버지 엄마를 취재를 한 적이 있어. 볼까? 해볼까? 마이크로 다스의 아버지 엄마를 취재를 했는데 마이크로 다스의 엄마 아빠는 싫어했을 거야. 근데 마침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졌어. 엄마 아빠가 10년 전에 충청도 제천에서 목장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10억가량 정도의 빚을 지고 뉴질랜드로 보따리를 싸서 온 거야. 근데 아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엄마 아빠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닷의 엄마 아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닷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옛날에 우리 돈을 들고 갔다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 근데 마이크로닷은 계약론자였어. 내 개인. 그건 내가 진 빚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빚을 졌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당신에게서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십니까라고 되게 불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처사가 과연 그렇게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마이크로 닷은 그 뒤로 채널 A에서 잘렸어. 그리고 다시는 지금 텔레비전에 못 나와. 아빠 엄마는 뉴질랜드에 있다가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1년씩 살다가 다시 갔어. 그건 마이크로 다시 우리 인간이 내러티브 빙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내러티브 빙은 뭐냐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의 공동체 아니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보자. 그 집단 속에서 태어나고 그 집단에 있어서의 메모리 내러티브를 공유한다고. 그런 존재는 그 집단에 있어서의 권리를 상속받고 그에 대한 의무도 지불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 왜?
자식들은 나중에 아버지에서 재산을 상속받잖아. 권리는 상속받고, 근데 아버지에서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기 싫으면 한정상속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그래. 예, 만약에 마이크로 다시 내러티브 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이렇게 왔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빚을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아버님은 부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능력이 닿는 만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마이클 다슨께서 텔레비에 나왔을 거라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컨트랙테리안들은 우리 인간을 내러티브 비용으로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마이크로 닥과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야. 자, 이게 계약론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론에 있어서의 하나 문제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컨트랙테리안. 우리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는 개혁과 상관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 집단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보면은. 만약에 이 입장을 쓰게 되어지면 뭐라 그럴까? 독일인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고, 일본도 1945년 이전에 동북아 지역에서 가까운 주변 국가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를 할 필요성은 못 느낄 거야. 네, 이건 옛날에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러티브 빙의 개념이 이해석에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거에 조상에 있어서의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지. 근데 컨트랙테리안 입장에서는 롤스와 같은 커뮤니테리안들은, 롤스와 같은 컨트랙테리안들은 정의에 있어서의 의무 중에서 집단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을 틀림없이 방기한다는 점에서, 포기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자.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나온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마이클 샌들은 가져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뭘까? 자,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크게 보면 두 개로 이야기한다 그래. 렉티피카토리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이건 교정적 정의라고 이야기해. 형사적, 교정적 정의.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스는 분배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너무나도 명확해. 이건 같은 것은 같게 해주라는 거야.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same labor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same wage,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할 필요성도 못 느낄 것 같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줘.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니까 교정적 정의, 형사적 정의, 아니면 사법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마이클 샌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여기는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스요.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되게 다양한 섹터, 다양한 부분으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전부 다 다르다고 본 거예요. 정치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경제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은 텔러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가치에 가장 부합되어질 수 있는 미덕, 보충, 이걸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텔러스와 보추의 관계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키안 에식시스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교 이 문제는
계약론에 관한 부분은 플래토에 있어서 리퍼블릭에서 나온 이야기고, 자, 그걸 갖다 비판할 수 있는 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키안 에식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플래토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정의론에서만 또 서로 간에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 그래. 니코마키안 에식스에서 플라톤은 친구라고. 친구가 아니라 스승이라 그랬겠지.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더 진정한 친구는 진리라고 이야기했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중요해요. 플래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친구는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스승도 바꿔가겠다는 이야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텔로스와 보추인데 이것이 마이클 샌들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분배적 정의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텔로스와 그다음에 보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누어 가져야 할 자원에서 텔로스를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 텔로스는 굿 뮤직, 훌륭한 뮤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 그러면은 굿 뮤직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누가 가져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굿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뭐냐고? 굿 소사이어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right action. 쉽게 말해서 텔로스의 굿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미덕은 right, 올바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예요. 자, 이 입장에서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계약론자에서의 정의론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약론자에서의 정의론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첫째, 인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롤스의 인간관을 이야기했었지. 계약론자의 정의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디비주얼과 유니버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만이 정의에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커뮤니테리안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여기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내러티브 빙이라고 해야지. 내러티브 빙에서 특징도 가지고 그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계약론자의 정의관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엄청난 한계라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전마들에 있어서의 리버티가 잘못되어졌고 컨트랙트 이외에도 말 안 해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 생각해봐. 엄마와 자식. 어떤 자식이 굶어 죽었어. 자식이 굶어 죽었다고 해서 이웃집 사는 아줌마가 처벌받지 않아. 그렇지만 어린 자식을 놓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엄마가 있어.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처벌받지? 이거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꼭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얘들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줘야 할 의무가 있더라고. 계약서 바깥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모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양육에 대해서 부실하게 한 경우. 자, 그처럼 컨트랙테리안에서 인간관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요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마이클 샌들의 친구인 마이클 왈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왈제는
마이클 왈처, 마이클 샌들,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커뮤니테리안들이에요. 자, 마이클 왈처는 우리에 있어서의 정의, 아까 했지 분배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라고 한다고 하지 않나? 이 분배적 정의를 이름을 살짝 틀어서 다원적 정의라고도 이야기해요. 정의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의 영역에 의해서 되게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마이클 왈처예요. 그래서 마이클 왈처는 계약론자가 이야기하는 이퀄, 아니 뭐가 이퀄이요? 그러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공간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식자와 그 다음에 그의 먹이가 있는 그와 같은 세계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프리? 아니요. 뭐가 자유롭겠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하나 공동체에 있어서의 규제, 규정 그런 거 밑에서 태어나. 그래서 이슬람적인 내가 선택하는 것과 중국 쪽에서 태어난 것, 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어질 거라. 그리고 가치관이 사회에 의해서 우리는 강제받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열려 있냐고 안 그래요? 자, 이런 측면에서 존 롤스를 중심으로 한 컨트랙테리안들이 비판받는 거야. 우리 인간 이퀄, 프리, 오픈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갑과 을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그 누군가에서 강제하에 놓여져 있어. 요 근래는 사람들은 오해해 국가는 강제고 기업은 자유롭다고. 근데 까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차라리 요 근래 국가는 자유롭고 기업은 강제라고. 요 근래 애들이 왜 차라리 공무원 되는 것이 낫지. 왜 기업체 가게 되면 금방 잘려갖고 나오지 않지.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기업이 국가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이런 국가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계약론자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중심은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거고, 마이클 샌들이나 왈처나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가 정의를 갖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해보죠. 이게 중심이 되어졌을 때 자유가 성립되어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들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가 계약론자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시장에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독재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독재가 아닌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할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저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그러면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서의 합의를 통해서 나와. 그럼 거기에서 저 계약론자들은 국가가 뭐라고 생각할까? 국가는 이건 강제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야.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는 항상 뉴트럴,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서 non-intervention이라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라고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마이클 샌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테리안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 그래서 국가는 사회에서 커먼 굿,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서 갈등을 가져오는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이클 샌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되게 오래 했네. 이 사회적 합의 설명했고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정의론에서 지금까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그 한계로서 마이클 샌들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형태로 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법은 정의로운 것.
자, 법이 정의롭냐라는 거야. 근데 개혁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은 정의로워. 근데 법이 정의롭다는 생각에 전혀 반대되어지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발테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발테 베냐민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법이 가져야 할 요건을 갖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 이건 고려대학교 2016년 모의 논술이에요. 고려대학교의 논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가 2016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보이는데, 자, 그때 고려대학교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법이 정의로운 거라고 물어보고 있어. 고려대학교가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이 나오고 이제 법의 명령은 정의롭다고 서울대학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2017년에. 근데 2016년에 고려대학교 논술은 사회적 합의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과연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법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머리를 깍뚱해서 내놓은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내용은 자 읽어보면 이래. 테라페 제시문 이런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죽어. 그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제정되어진 법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 1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금방 보겠지. 자, 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죽인 법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안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플래토가 그래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에 있어서 훌륭하신 스승을 아테네 민주주의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스승을 죽인 거야. 그럼 그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했겠냐고. 아닌 것이지. 자, 그래서 제시문 1번은 정의로운 법이 갖추어져야 할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은 정의로운가? 특히 이 합의, 다수자에 있어서 합의, 다수자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법은 정의로워지려면 틀림없이 이 글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읽어봐. 소크라테스, 너는 우리를 따르기로 했잖아. 따르기 싫었으면 네 이 나라를 꺼지면 되잖아. 근데 너네 이 나라를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해서 사실상 합의를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소크라테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해? 근데 나는 그 법이 나에 있어서의 무엇과 이배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기면서 젊은 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죽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합의라고 이야기하니까 절차를 거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그걸 갖다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지. 형식적 법치주의 이렇게 불러. 자, 아돌프 히틀러도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 때 오늘 기분 나쁜 게 유태인 많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 아돌프 히틀러도 유태인을 죽이는 법안을 갖다가 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했을까? 그랬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항상 아돌프 히틀러도 법의 이름으로 유태인을 갖다가 대량 학살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봤을 때 절차상에서도 맞아. 근데 과연 그 절차가 올바른 거냐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을 하거나 유신헌법을 통과시킬 때 흔히 말하는 날치기형 다수에 있어서의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합의일까? 그게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법적, 절차적 이런 거 절차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말하겠지. 투표를 할 때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개되어진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때 법이 정의롭냐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 제시문 1번은. 그래서 또 여기 세 번째야.
이건 누구 소설인가 모르겠어. 이청균의 소설인가. 이거는 가막도에서는 사람을 죽어도 밖으로 안 내죠. 왜? 우리는 주민들은 자기들 손으로 재고장 사람을 잡아서 무태다 넘길 거 있을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막도의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셜 로하고는 전혀 다른가 봐 보면. 우리 이런 상태에서 법도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1번은 법이 가져야 할 조건으로서 첫째, 형식적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어. 절차를 통과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서 법은 공개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되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면 이것을 갖다가 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형식적 요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막도 이야기는 아무리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 도덕과 상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이게 리쿠르코스에 관한 이야기야. 리쿠르고스라. 리쿠르고스가 누군고 찾아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겨. 쉽게 말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때 스파르타에서 정치 지도자가 리쿠르고스예요. 이 사람 자기가 만든 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스파르타의 법은 자기가 만든 것이 그대로 영구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맹세를 받고 싶어요. 그래,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생각할 땐 고려대학교에서 이 세 개를 냈는데 그래, 사회적 합의가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법이 정의로워지려면 세 개의 요건, 아까 이야기했지. 형식적 절차상에서 올바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내용이 그 사회에서 도덕과 충돌해서는 안 돼. 우리 이런 것 갖다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도 이야기해. 자, 앞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사회에서 변화와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간통은 처벌받았어. 그렇지만 요걸 처벌 안 받지 않지. 자, 그런 것처럼 사회적 합의상에서 이루어진 법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갔었을 때만이 그 법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법은 명령이 정의롭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고려대학교의 논술 시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법이 정의롭다고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발트 베냐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금방 알 수 있어. 법은 시민사회가 되고 그들의 합의를 통해서 나오냐고. 에이, 안 그렇지. 법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강한 국가가 작은 국가를 정복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폭력으로서 상대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서 지배를 법의 이름으로 강제해. 지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맞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 발트 베냐민의 생각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은 자기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폭력이라는 거야. 발트 베냐민의 이야기는. 근데 이게 더 느낌이 빨리 와. 네.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그 베르사유 평화협정을 지키라고 독일에게 강제하게 되죠. 근데 독일은 그것이 되게 부당했어. 그래서 나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베르사유 평화협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전부 다 지키지 않아. 응? 그러면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강제되어지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명령이냐고. 아니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게 그걸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야. 왜? 폭력으로 승리한 자가 자기에서 명령을 법으로 평화협정으로서 강제한 거 아니냐고. 발트 베냐민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명령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폭력. 그 기호는 폭력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 법의 목적은 폭력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
그래서 베냐민은 그때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있어서의 파업을 통해서도 그래요. 독일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이 힘이 되게 강해. 국가 권력과 한판 승부를 보게 되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 권력과 노동조합이 서로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법이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법은 합의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거 아니고요. 법은 쉽게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이고 그 법에서 목적은 자기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여기 있는 제목대로 법은 정의 수호자 아니요 방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도 노스코리아에 있어서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한 방송을 보는 사람 징역 15년. 남한 방송의 테이프를 가져온 사람 사형. 북한에 있어서의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 그것을 갖다가 정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노스코리아에서 법은 자기에서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민에 대한 폭력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빨라 보여요. 이게 발테베냐민이 생각하는 법에 대한 견해예요. 근데 별로 안 틀린 이야기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어제 보게 되지. 오늘 여기까지.